예,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인본주의의 심리학이 나타나면서 나타났던 상담 이론을 첫 번째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이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지 도식이라는 게 스키마라고 해서 도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을 때 개념을 켈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퍼스널 컨스트럭트, 개인 군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지덕체를 다 결합하면 그 할 말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특히 상담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적인 부분보다는 덕의 요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바로 게슈탈트 상담 이론입니다.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몸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대부분의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본인 체력의 한계를 까지 운동을 해본 적이 없죠. 극한 상황에 몰려서 심리적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난 막연하게 이 정도밖에 못할 거야 라고 마음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관련된 전체로서의 완성을 추구하는 거죠. 지덕체에 관련된 전체로서의 완성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듯이 바로 게슈탈트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이거는 지의 요소와 덕의 요소를 다 결합한 요소를 게슈탈트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의 욕구, 감정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주직하여 지각한 것 바로 마치 도식처럼 인지도식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게슈탈트라고 봤던 거예요. 경험의 총체로서의 만들어 놓은 거를 게슈탈트라고 봤고 이러한 게슈탈트의 완성이 목적이라는 거죠.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완성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을 왜 그렇다라고 봤냐면 자신의 감정, 욕구가 왜곡되어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1이라는 숫자를 놓고 1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7로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감정, 욕구가 왜곡되어서 이게 1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주 희한한 그림에 이렇게 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토끼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오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오리를 못 보는 거죠. 토끼로만 보고. 그런 것들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장애가 나타나는 건데 왜? 우리가 그런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젊은 여자 보였다. 어느 때는 노파로 보였다. 그런 사진을 보는데 누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본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바로 자신의 감정이 왜곡되어서 알아차리는데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장애가 형성이 됐냐? 바로 부모의 억압적, 강압적인 양육 태도에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요것이 잘 보시면 프로이드의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형성이 됨에 있어서 부모의 본능과 부모의 도덕률 사이에 괴리가
크면 억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억압된 내용들로 인해서 강요된 도덕적 상정을 형성한다는데, 이게 바로 슈퍼이고죠. 프로이드가 얘기한 슈퍼이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덕률. 그래서 자신의 본래 감정의 욕구가 왜곡되는 거죠. 난 이걸 좋아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해야지 부모의 도덕률에 맞출 수가 있고, 그래야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에 문제가 생기고 게슈탈트 형성이, 이 총체적인 게슈탈트로 형성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해소가 곤란하니까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는 거죠. 즉 이 모양을 놓고 누구는 오리 부리로 보고 누구는 토끼 귀로 보고 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오리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토끼 귀로만 보이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그거 그렇게 보니까 오리로 볼 수도 있겠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는 과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문제 행동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얘기하는 바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알아차리지 못해서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문제 행동 발생을 하니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즉 중요한 거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본인이 이렇게요? 예. 계속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법은 뭘 쓰는 게냐면 알아차림 증진이에요. 본인이 알아차려야, 그래서 자기 한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체력의 한계, 지적인 능력의 한계, 감정의 한계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자립하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다라는 거, 한계점을 가보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성장하고 스스로가 혼자 살 수 있는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계점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자각에 있어서 욕구, 감정, 신체, 환경, 언어, 거의 모든 총체죠. 한 개인이 속한 환경, 한 개인 안에 갖고 있는 체, 욕구까지, 본능적 욕구까지를 다 경험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표현을 바꾸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 중심, I 메시지가 아니라 너 중심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언어 표현 바꾸기를 하냐면, 나는 뭐 하고 싶다, 나는 가고 싶다, 나는 느낀다라고 나를 주어로 강조해서 쓰도록 매사에 말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표현 바꾸기라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비누자 기법이라는 건데 이런 거죠. 부모하고의 관계하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그 도덕률이 상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보니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감정 전이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쓰는 방법이 비느자를 놓고 비느자의 부모님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비느자 기법이라는 건 그렇게 상상 속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다. 의자에 그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상상의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전 하인의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사안을 놓고 그거를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일을 받는 사람, 불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그 의견을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역할을 이렇게 교대해서 해보면 그 입장 차이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법이 상전 하인 분석이고요. 역전.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아요? 그러면 당신을 연예인이 됐다. 코미디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직접 입고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행동을 그대로 해보세요. 해보면 별거 아닌데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 현상이죠. 환상이라는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한번 재현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이다 그러면 과장 연습을 하는 거죠. 결국 언어 표현 바꾸기에서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나 현재의 느낌에 자리 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머무르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부분들 간의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슴하고 머리하고의 얘기를 서로 대화를 한번 해봐라. 마치 내가 가슴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머리라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지적인 접근과 정서적인 접근을, 정의적인 접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분들 간에 대화하는 것들을 해보면 자신이 느끼는 바를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지적으로는 이렇게 느끼는데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고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꿈, 작업, 실험도 실시를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지적인 영역의 한계, 감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그런 그 다양한 기법들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그 공헌한 점은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하자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한번 경험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나가 다 그냥 이상적이고 뭐 다 알고 있고 아니면 뭐 한계를 하에서 행동하고 있고 라는 가정을 깔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자는 얘기를 처음 얘기를 한 거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과거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그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모든 걸 그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를 해보는 거죠. I 메시지. 나는 간다. 나는 대화한다. 나는이라는 주어를 꼭 붙여서 대화를 하도록 해서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의 근거는 그겁니다. 해봤냐? 해봤더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더라. 정말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기력하게 자빠지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거죠. 형태주의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을 강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한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의 수용을 유도를 하는 거죠. 네가 안 한 게 문제다 라는 자신의 책임으로 수용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면에서의 가장 큰 공헌을 했고요. 대신 비판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어디서는 인지주의적인 관점도 들어가 있고 어디서는 프로이드 관점도 들어가 있고 어디서는 행동주의 관점도 들어가 있고 어디서는 현실 치료 이론 관점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한 근거 이론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주지주의적, 자기 책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즉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다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네 한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 한계를 정한 거고 너 끝까지 안 해봤잖아 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해결을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담자에게 이건 네 책임이야 라는 것들을 책임을 주게 된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양한 기법들, 기존의 그 상담이론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기법들을 다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 중심으로 얘기하기, 뭐 비누자 기법, 역할 교대하기, 뭐 상전하인 기법, 실험을 하는 것등 다양한 기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법들만을 이론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니까 기계적으로 기법들만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넌 이거를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은 쪽, 칼이라는 게 고기를 자를 때는 유용한 도구지만 사람을 베면 사람을 죽이는 그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좋지만 기법을 습득해서 기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세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내담자를 조종하는 상담자의 힘이 위험하다 이거죠. 형태주의 기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비의자 기법을 쓰게 되면 저는 아무리 해도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전 기법 반대 성향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라는 그 반발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소극적이니까 연예인처럼 한번 입고 활동해보세요 라고 하면 전 죽어도 그걸 못해요 라는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항상 비판받는 바입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미지를 바라볼 때 내용물을 바라보는 전경을 바라보는 기법이 있는가 하면, 이 그림을 바라보는 전경이 있는가 하면 대신 배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뺀 나머지를 보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를 본다는 거죠. 즉 관심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전경에 올라와 있는 거고 관심사항이 아닌 것들은 배경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모래시계처럼 돼 있는 것들을 놓고 전경을 보면 모래시계 여기 컵처럼 보다가 배경을 보세요 보면 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사람 얼굴이 모아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이 사람 얼굴이 배경에 있다가 관심을 두면서 전경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는 컵만 보이다가 전경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전경, 관심 밖에 있는 게 배경입니다. 즉 배경이 있을 때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전경과 배경이고요. 알아차림과 접촉인데요. 바로 내 관심사항으로 직접 보고 있는 모습으로 떠올리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경으로 떠올리는 거, 배경에 있던 걸. 즉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아파요? 그거는 관심사항으로서 전경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해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전경에 없었던 내용들이 배경에 있던 내용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전경으로 오면서 새로운 아픈 영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전경과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알아차림, 접촉 장애 요소.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보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강사가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 얘기는 맞을 거야 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내사. 남의 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람이 원인이라고 믿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이 나타난 거는 부모가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라고 믿어. 이게 바로 투사죠. 반전은 외부 행동에 외부에게 해야 될 행동을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해서 졌어요. 근데 주어진 환경상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환경의 탓을 해야 되는데 환경 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반전이죠. 외부 행동을 난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아? 그러면 싫어. 나는 저 사람을 원래 싫어했어. 라고 하는 게 반전입니다. 융합, 편향,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감각을 둔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전형적으로 레몬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레몬을 달달하고 우기는 거죠. 정말 달달하고 느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편향의 현상들이 있더라. 즉 객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된 행동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게 게슈탈트 상담 이론입니다. 즉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하는 바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주장할 부분도 많은데 자기가 주장을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자기의 무지를 깨는 거예요. 자기가 지적인 면, 덕의 요소, 신체적인 요소까지 내가 이걸 들을 수 있나 없나 들어보고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해서 보면 의외로 그게 지적인 요인이 됐든 정서적인 요인이 됐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걸 느끼고 그러고 나면 아 이전에 생각했던 문제가 그게 별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이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에 따른 심리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과에서 정신치료를 할 때 최하 몇 년이냐면 최하가 1년 이상이에요. 최하가. 정신분석 상담을 하게 됩니다. 좀 심한 경우는 3년에서 7년까지도 상담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걸려서 하거든요. 왜? 이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몇 명 있어야지 상담이 가능할까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방식이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에요. 바로 솔루션 포커스드 브리프 카운슬링의 약자죠.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강점도 있고 물론 약점도 있죠. 하지만 강점을 의외로 활용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강점을 활용해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본인의 강점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이론에서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력을 지니고 있어. 본인은 가지고 있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하면서 그냥 해결 못하고 당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래? 저렇게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해보면 본인이 해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강점을 활용해서 문제 행동을 안 할 수가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원인을 골라낼게요. 라는 접근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즉각 묻는 거예요. 너 뭐를 바꾸고 싶어? 뭐가 문제야? 너 뭐가 아픈데? 라고 직접 물어봐요. 여기 아픈데요? 그 아픈 거? 그거 바로 해결해 줄게. 바로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해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인데 통상 보면 25회 이내로 된다는 거죠. 자, 25회 이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주에 2회를 상담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25회 이내면 3개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3개월에 상담을 끝낼 수 있어요. 한 학기 안에 상담을 끝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쉽죠. 원인이 뭐냐 이거 규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점 갖고 있는 게 원인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걸 뭐하러 다 뒤집고 있냐 이거죠. 지금 당장 아픈 것만 해결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인 규명보다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누구는 성격이 좋아, 누구는 머리가 똑똑해, 누구는 체력이 좋아. 이런 장점들과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해결책을 발견을 해보고 그 해결책이 적용해봤더니 이게 잘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그걸 더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걸 버리고 새로운 다른 해결책을 한번 적용해봐요. 도움이 안 돼? 버려.
또 다른 해결책.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게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법 자체는 너 어디가 아파? 하고 물어보면 여기가 아파요. 라고 답변을 학생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해결해보자. 라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상담 이전의 변화의 질문이 뭐냐면, 자, 상담을 하기 이전에는 네가 고민했던 게 뭐였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왜 상담하러 오게 됐어? 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때문에 제가 상담을 결심을 했어요. 라고 상담 전후에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상담을 하러 그전에는 상담 받으러 올 생각을 안 하다가 상담 받으러 오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묻는 게 첫 번째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 라고 물어봐요. 제가 마음이 아팠을 때는 뭐 음악을 주로 들었어요. 라는 그 대처를 어떻게 했었냐라는 것들을 묻는 게 대처 질문이에요. 그렇게 대처를 했었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아팠던 그런 것들이, 느낌들이 언제는 오고 언제는 안 왔어? 라고 상황을 나눠서 물어보는 거예요. 즉, 매번 아파야 되는데 매번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아프고 어느 때는 안 아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픈 때는 언제였고 안 아픈 때는 언제였냐? 바로 안 아픈 때가 언제냐를 묻는 게 예외 탐색이죠. 그러면 그게 힌트가 되는 거죠. 안 아팠을 때 그런 게 있었고 아픈 때와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면 안 아플 때 썼던 기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예외 탐색이죠.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도대체 자기가 뭘 아파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묻는 거죠.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너에게 기적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너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그런 답변을 하겠죠. 저는 자고 일어났으면 내일은 전교 1등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성적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저는 내일 자고 일어났으면 누구하고 다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면 친구가 문제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냐라는 게 바로 문제점을 손쉽게 파악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무슨 기적을 바라느냐라는 것들을 묻는 거. 관계, 그 다음에 문제와 다른 것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도화를 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 그 친구하고 다퉈서 마음이 아팠어? 마음의 아픈 정도를 1에서 100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 라는 척도화를 해요. 그러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면서 오늘의 척도는 어느를 봤을 때는 그 아픈 정도가 얼마야? 그런 것들을 해서 나아졌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척도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몽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네가 어제 악몽을 꿨다. 그러면 그 악몽이 어떤 악몽이었겠냐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것도 물어보면 그 사람이 기적 질문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내는 거죠. 딱 관심이 뭐냐? 문제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뭐겠냐? 라는 걸 파악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내담자를 위한 메시지 쓰기를 하는 거죠. 바로 칭찬, 연결문, 그 과제를 제시해서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증상이 완화가 됐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완화가 됐으면 그거는 열심히 쓰고 완화가 안 됐으면 버려버리고 하는 겁니다. 기본 규칙이 뭐냐면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 학생은 이런 문제가 있어 보여. 하지만 얘가 아프다고 안 해. 그러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법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봤더니 어때? 그랬더니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기쁨은 그래? 그러면 그거 횟수를 좀 늘려보자. 강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이렇게 뭐 아로마 향기를 맡아봤더니 어때? 별로 도움이 안 되던데요? 그럼 그거 그만하고 다른 거 해보자. 그래서 효과 있는 것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 대안들을 심리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제시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래서 효과 있었던 거는 모아서 그걸 더 횟수를 늘리자. 그래서 효과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특징은 원인이 뭐냐? 관심 없어요. 현재 문제 있는 것, 현재 아픈 것이 뭐냐라는 걸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성격 형성에 문제가 있었다, 억압받는 게 뭐가 있었다, 그런 관심 없어 해요. 건강한 거, 긍정적이시면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냐라는 것들만을 중요시하는 거고, 이걸 묻는 거죠, 중심으로. 내담자한테 넌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는 거예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묻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매번 그 마음의 아픔, 이런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아프고 어느 때는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팠을 때가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쏟는 거는 뭐냐면 언제가 그러면 동일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는 안 아팠냐 이거죠. 언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아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만나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안 아팠었던 때는 언제야? 하고 물어보면 뭐 이때는 안 아팠어요. 그러면 아팠을 때와 안 아팠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걸 했을 때는 안 아팠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음악을 듣자. 예외 상황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 과정을 첫 회기와 이후 회기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는 뭐냐면 성공적인 거에만 하고 실패되는 거는 바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성공할 수 있는 거, 도움되는 것들은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없어질 때까지 쓰겠다. 이게 바로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이론입니다. 의도하는 바는 뭐냐? 이렇게 되면 원인 제거가 안 돼서 다른 형태로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들은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서 현재 끝나서 해결됐으면 더 이상 할 거 없고 또 새로운 증상 오면 그거에 걸맞게 또다시 대응하고, 그래서 오는 대로 대응하자. 이다 보니 25회 이내에 짧은 형태로 상담을 종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빨리빨리 해결을 하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글레이서의 그 현실 치료 이론인데요. 글레이서의 현실 치료 이론은 이런 겁니다. 심리학적 이론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효율적인 삶을 살면 많은 문제들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 효율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힌트 하나씩만 딱 주는 거예요. 저는 매일 늦잠을 자요. 그래? 그러면 잠용종을 한 3개쯤 켜놓으면 늦잠을 안 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효율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결정들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자기 삶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결정을 잘 내리고 바람직한 좋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집행하면서 삶이 나아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행동 중심으로 바꿔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꿔나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해봤더니 정말 나아지더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볼딩은 WDEP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각 안 하고 싶어요 라는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현재 주별로 몇 회 지각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지각을 하는 횟수가 많네? 그러면 오늘부터는 자명종 시계를 3개를 맞춰놓고 자자. 그러면 자명종을 보고 내가 지각을 안 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명종 3개도 못 듣더라? 그럼 자명종에다가 세숫대를 올려가지고 소리를 더 증폭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형태로 해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바꿔나가는 것을 해보자가 글래서의 현실치료 이론입니다. 특징은 현실 적응을 안내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지. 해봤더니 어때? 도움이 돼? 인간의 정신질환 개념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억압된 부분에 문제 행동이 됐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됐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질환 개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령만 좀 잘 적용하면 잘 살 사람이 요령을 못 부려서 그런 거니 그 요령을 알려주자라는 아주 단순한 접근입니다. 감정, 태도보다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 사람이 뭘 느끼느냐?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치료하고 싶은 거는, 네가 없애고 싶은 거는 지각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지각하니까 기분이 어땠어? 지각 안 하려고 했더니 마음에 심적 부담이 어떠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죠. 과거보다는 현재 어떠냐? 가치관을 중시하고요. 전통적 전위 개념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해요. 즉 전통적 전위 개념을 가장 중요시했던 사람은 바로 프로이드지 않습니까? 감정의 전이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인 갈등 원인들에 관심 두지 않으면 바로 프로이드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꿔나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처벌, 배제. 처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행동에서 바꿔서 앞으로 바람직하게 행동을 하면 되지. 그거는 요령이 부족했던 건데 그게 무슨 처벌 대상이냐 이거예요. 죄도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즉 요령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꾸준히 적용해서 책임감을 갖고 바뀌면 되는 거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관계 형성을 하고 현재 행동을 파악하고 행동을 평가하고 딱 이 WDEP Want, Doing, Evaluation, Planning. 그래서 원하는 바가 뭔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고 판단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이죠. 그냥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행동 이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전체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들은 뒷바퀴라는 거죠. 앞바퀴 가는 걸 따라가는 거니 앞바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있고 그게 되도록 활동을 했기 때문에 뒷바퀴 해당되는 느낌과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전행동 이론이에요.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5가지 기본 욕구가 있고 그 중에서 이러한 5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이 5가지 기본 요건은 뭐냐면 사랑, 소속, 힘, 성취, 즐거움, 자유, 생존. 우리 그 고전 그 동양이론에서 보면 인간은 희노, 애락, 애오, 요괴의 그 감정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처럼
사랑, 소속, 힘, 성취, 즐거움, 자유, 생존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택 이론이고요. 통제 이론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있으니 욕구 충족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그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바람직한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시하는 것들은 뭐냐면 추상적이고 그런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성 있는 내용, 책임감 있는 내용,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만 잘 세우면 사람의 행동은 바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글래서의 현실치료 이론이 얘기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리학적 관점과는 좀 다르죠. 원인? 모두 상관없어. 잠깐, 이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워서 삶의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 라고 보는 게 현실치료인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번의 상호 교류 분석은 인간이 혼자 살면 교류를 할 필요가 없는데 태어나서부터 부모하고 교류를 시작을 해서 사회관계를 이루면서 교류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당연하고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혼자를 놓고 보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류하는 과정을 살펴봐야지 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교류에 오류가 발생하면, 자, 태어나면 부모하고 교류를 할 거 아닙니까? 아이가 부모하고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차일드가 페런츠와.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가면서 동료들 간에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에서 교류하는 게 성인 대 성인의 교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해해 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에서 점점 커가면서 이 성인과 성인 간의 대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지는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교류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게 상호 교류 분석의 핵심이에요. 숨겨진 배경을 파악해서 자율성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생활 각본을 정립하자는데, 숨겨진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교류 분석이에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면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는 거죠. 아,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하는 방식의 대화, 이거는 애들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동등하게 요구하고 해주고 하는 관계의 성인 중심의 이야기. 그래서 자아를 볼 때, 그래, 네가 항상 그렇게 느꼈구나, 부모로서 이해한다라는 관점 하에서 대화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 다른 어떤 분들은 남은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나는 이랬어 하고 나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 둘이 만나서 교류할 때는 맞습니다. 부모 대 자식. 바로 친구 중에서 누구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챙기듯이, 반면 다른 친구는 자식이 부모한테 뭘 일방적으로 받듯이 관계 형성이 되는 경우, 그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 명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하는데 한 명은 어른을 대하듯이 얘기를 하면 이게 그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화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모 자아를 중심으로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어른 자아를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행동을 하는지, 자기만 생각하는 어린이 자아를 중심으로 갖고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들 간에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내용을 보고, 아, 이건 부모 자아. 아, 이 사람이 답변한 내용을 보고, 아, 이건 어린이 자아. 이거는 동등한 어른 자아. 이렇게 교류하는,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는 게 교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교류하는 내용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 자아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교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임 분석은
이중거래의 의사 내용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각본을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타인에 대해서 타인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보는 게 매트릭스로 짜보는 게 각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 아침 먹었니? 아침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에 대해서 답변이 아침은 뭐 누구나 다 먹지 이렇게 하면 마치 동등하게 대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른자라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부모자에 대해서 아이자가 매칭이 되고 어른자에 대해서는 어른자가 매칭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왜곡이 계속되면 대화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사람이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 안에서는 바로 교류의 방식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번의 상호교류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약 정리가 되실 겁니다. 프로이드는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억압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결국 감정 전이를 통해서 욕구를 해소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기법으로는 그 욕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자유현상을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법들을 썼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듯이 임상관찰, 그다음에 욕구에 억압된 정도를 파악하는 전이 현상을 파악하는 거고요. 결국 정신분석 이론이 1900년대 초반에 나타나면서 성격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을 최초로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성격에 대해서 체계적인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계는 그 어릴 때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그 결정론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5세 이전에 성격의 60%, 70%가 다 결정돼 있고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이미 다 결정돼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합리성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본능과 공격본능에 대해서 다루고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냐 이거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리성을 무시한다라는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서 나온 그 핵심 이론은 성격 형성 이론과 방어 기제 이론이죠. 억압에 대한 처리 방식. 행동주의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주어진 자극에 반응을 하는 존재인데 잘못된 자극들이 주어지면 잘못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학습이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재학습, 재조건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들의 핵심은 상호제지 이론이나 행동증강기법, 문제행동 감소기법 같은 것들을 쓰는 거죠. 특징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관심 없어요. 행동이 과연 바뀌었냐? 행동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은 상당 기법들이 개발이 됐죠. 그 다음에 한계는 행동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인간의 느낌, 감정에 대해서 그 체의 요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덕의 요소나 지혜 요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한계를 갖고 있죠. 즉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의해서 조건 형성을 잘해주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상담 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론은 스키마라는 인지 도식이 형성이 되는 거고, 즉 내담을 하러 왔을 때는 그 사람은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한
사람마다 도식 형성, 인지도식의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결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개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인지도식이 잘못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식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환경 부여를 잘하면서. 그래서 지시적 요소로 환경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거죠. 환경 변경, 태도 변경을 통해서 상담자 중심의 임상기법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특징은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면 상호작용이 달라지면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거고요. 한계는 이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인간을 보는데 막상 인간이 정말 그렇게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담자로 왔어도 해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능성을 무시하고 지시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지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해결 능력이 있는데 단지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그 걸림돌만 빼주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인간은 실현 겨냥성이 있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한 괴리를 줄여주는 거죠. 이상을 낮추고 현실을 높여서 괴리를 줄여주면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니 상담관계 형성을 통해서 꾸준한 대화를 하는 거죠. 수용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면 바로 이러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게 그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즉 상담자에서는 얘기만 들어주고 이게 맞는 건지를 되물어주고 하는 과정을 하면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 나가니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을 해나가는 거고, 이렇게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뭐냐?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결해 봐야지,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질 때만이 앞으로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는 감정적인 면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적인 측면이나 신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치료이론, 글래서의 현실치료이론은 인간은 누구나가 뭐 심리의 이론 따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행동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본인이 효율적인 삶을 살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통제권을 스스로가 되찾아와야죠. 통제권을 찾아와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른 실행을 하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와 계획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바꿔나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바꿔나가면 충분하다. 이게 바로 현실치료인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행동이나 선택, 통제이론. 선택이라는 것들은 그런 거죠. 인간은 자기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선택하는 건데 그때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면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 그 개념 차이를 좀 이해를 비교해서 해두시면 전반적인 흐름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가 상담 이론이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담 이론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상담 전공 선생님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바로 원인이 뭐냐, 그 대처 방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상담 이론에서 그 평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